사실 기독교 집안에서도 가대쯤 있는 집안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한번 처음에 인사할 때 꺼냈을 때 왜 그 얘기를 할까요? 내가 모태신앙이야 라고 할 때 왠지 움츠러드는 약간 그런 마음들. 내가 다니는 교회도 심지어 개척교회야 그러면 뭔가 좀 쭈그러드는 것 같고, 옛날에 평양에서부터 있었던 무슨 교회부서냐, 그 전통이 나한테 어마어마하게 힘이 되는 건 실제로 그 맥락 가운데 그 역사의 시간의 우월의식이 깔려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인성모 그리고 아웃플러스 함께 하는 콜라보 인터뷰 시간입니다. 인문학 길에서 성서를 만나다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가 인성모와 아웃플러스가 함께 만나는데요. 이번에 조영원 교수님 편이십니다. 인성모 대표이신데요. 교수님 잠깐 좀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 역사교육과에서 중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조영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인성모라고 하는 모임의 대표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이번 우리 인터뷰하게 된 이 책 인문학 길에서 성서를 만나다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네, 이 책은 사실 조금 오래된 역사가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가 모임 이름이 있습니다. 인성모라는 이름인데요. 약자예요. 인문학과 성서를 사랑하는 모임.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게 2007년도에 결성이 됐고, 그 당시에 크리스찬 인문학자들이 이제 모임을 한번 하면서 우리가 인문학자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역사 저처럼 혹은 뭐 철학, 언어학, 문학 다 있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고민의식 중에 하나가, 우리가 또 하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공부하면서 겪게 되는 개인적인 약간의 충돌이 있고, 또 고민을 어떻게 하면 좀 조화시킬 수 있을까 혹은 통합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모였던 거죠. 이제 그런 모임이 이제 18년이 되는 이제 올해에 임박하여 드디어 이제 저희들이 했던 이제 공부의 결과들, 고민의 결과들을 15명의 필자들이 모여서 낸 책이 인문학의 길에서 성서를 만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인성모에는 문학 하시는 교수님만 계신 게 아니고 예술, 뭐 역사, 언어학 다양한 분들이 계신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책에는 사실은 섹션은 5개 섹션이에요.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그다음에 언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언어학과 교수님도 계셨지만 이제 국어학에서도 문학이 아니라 어학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학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하나는 예술하는 분들까지 같이 모이면서 크게 이제 5가지 분류로 해서 저희가 이제 모임은 처음에는 매달 한 번씩 만났고, 지금은 2달에 한 번씩 온라인 줌으로 만나는데, 카톡에 함께 모여서 늘 공유하는 분들은 한 60여 분, 실제로 모임에서 함께하는 분들은 한 20-30분 정도가 실제로 모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영역을 나눠서 했고, 그 중에 교수님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죠. 네. 제가 교수님 쓰셨던 책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의 우월의식 속에 오랜 시간 젖어 살고 있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시간의 우월의식이 뭔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동일한 가치로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동양에서 얘기할 때 이제 상고주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것을 숭상하는 이제 그런 생각인 거죠. 근데 이것이 뭐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실 예전에 보면 가게들이 여러 음식점들이 생기면 항상 우리가 원조다 해가지고 무슨 원조의식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근데 원조가 이제 붙어 있으면 허름하거나 그래도 뭔가 권위가 생기죠. 이런 발상들의 생각들의 원류가 어떻게 되나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동양적 전통에서는 역시 육아 사상의 원류가 됐던 공자의 말씀, 공자가 이제 얘기할 때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리부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전에 있는 성현들의 이야기를 다시 얘기할 뿐이지 새로운 창작을 하지 않는다 하면서, 주로 이전에 있었던 요순우 왕 혹은 주왕을 굉장히 칭송하면서 그들의 좋은 이야기들을 자신은 중요성을 이제 강조할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전통들이 동양에서는 내가 새로운 걸 만들었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전에 뭔가 이데아적인 이상적인 것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고, 이것이 암암리의 동양 전통 가운데는 육아적인 전통의 확산과 함께 상고주의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게 좋은 거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죠. 서양의 발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대항해 시대가 있잖아요. 대항해 시대의 서양이 적어도 르네상스 이후에 배를 만들어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고, 결국 그것이 부정적으로는 식민주의도 만들고 제국주의도 만들었지만, 그래도 일종의 패권 국가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화, 모더니티의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제 관념이 있고, 동양에서는 그래? 그럼 우리는 예전에 더 빠른 게 있지 않았어?라고 찾으면서 중국에서도 그거보다 더 빠른 시기에, 즉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한 7, 80년 전에 정화라고 하는 함대를 멀리 인도양으로 보냈어. 더 멀리 갔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다 우리가 더 먼저, 더 빨리 뭘 했어라고 하는, 원양 항해를 했어라고 하는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그러면 현대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세요, 교수님? 예를 들면 뭐 얼리 어답터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빨리 이거를 취득했어. 언론으로 지금 속보 경쟁, 이게 다 지금 시간의 우월의식 아닌가요? 짧게 보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또 하나는 우리가 종교적인 영역도 있거든요. 사실 기독교 집안에서도 가대쯤 있는 집안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한번 처음에 인사할 때 꺼냈을 때 왜 그 얘기를 할까요? 내가 모태신앙이야, 혹은 내가 지금 내 때에 처음 믿었어 라고 할 때 왠지 움츠러드는 약간 그런 마음들, 혹은 내가 다니는 교회도 심지어 개척교회야 그러면 뭔가 네. 좀 쭈그러드는 것 같고, 우리가 옛날에 평양에서부터 있었던 무슨 교회의 후손이냐, 그 전통이 나한테 어마어마하게 힘이 되는 건 실제로 그 맥락 가운데 그 역사의 시간의 우월의식이 깔려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축적된 장점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그런 우월의식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럼 책에 보면 재미있게 교수님이 반대로 나는 시간의 열등의식 속에 살았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네. 그건 또 뭐예요, 이건? 사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말미암는 건데요. 네. 어쨌든 제가 역사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뭐가 있었지? 하고 계속 이제 시간의 그 이전 단계를 올라간단 말이죠. 그 배경에는 이제 인과관계가 사실 깔려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만드는 이전이 뭐였을까? 계속 찾아가는 거죠. 이걸 경험했던 건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면서 제가 원래 중국에 우한으로 연구년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우한에서 발병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못 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든지 갈 수가 없어서 한동안 있다가 3월달, 4월달 지났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제주도에 한 달을 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가 있는 한 달 동안 학교에서 계속 소식이 오는 거죠. 새로운 온라인 강좌에 막 적응해야 되느라고 엄청 선생님들이 막 고생하고 있고, 강의는 사실 엉망으로 진행이 됐지만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거를 사실 제가 멀리서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안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달이 딱 지나고 제가 이제 다음 학교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이미 벌써 다른 분들은 6개월 동안 훈련이 돼 있었고 저는 이제야 그 새로운 환경에 하게 되면서 갑자기 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올려오는데 그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내가 남들보다 6개월 정도밖에 안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에서 밀려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그때만 생기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때 살아오면서의 좀 누적된 게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거를 왜 그렇게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네. 라고 하는 거를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깨달은 게 굉장히 오랜 기간 내 안에 축적돼 있었던 열등의식, 시간의 열등의식이 있었구나. 혹은 그 열등의식의 바탕에는 결국 주류 혹은 주류 담론에서 떨어지거나 밀리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의 의식들이 있었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사실 저는 이제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다시 인생을 잘 돌아보면 그 과거의 여러 경험들이 있는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학급에서 너무 담임선생님의 조금 그 무서운 선생님이셨는데 좀 기억을 받는다고 소위 이제 왕따 문화에 약간 이렇게 좀 따돌림을 당했었거든요. 이제 그때에 이제 그런 이제 왕따를 당하면서 학생들한테 내가 거기에서 밀려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삼수를 해서 대학을 겨우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또 밀리면 어떡하지? 사실 1학년 때 딱 들어갔을 때 서울대 캠퍼스에서 혹은 강의실에서 너무 막 기라성 같은 선배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런 열등의식들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앞서가 있다 이미. 네, 매우 앞서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는 4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려고 전공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대학원 준비를 4학년 때 시작해서 사실 겨우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누적되어 왔던 제 나름의 어떤 열등의식들이 있었구나.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한편으로는 제가 굉장히 다른 친구들이나 동료들보다 뭐든지 좀 빨리 하면서 느끼는 우월의식, 혹은 그걸 통해서 나를 좀 이렇게 안위함과 편안함을 찾고 싶었던 마음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더라고요. 사실은 그 마음이 교수님만 있지 않고 다 있죠. 근데 이제 역사학자 입장에서 그걸 다시 또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서 좀 더 민감하게 성찰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때로는 너무 남들보다 왜 내가 이렇게 빨리 가려고 했었을까. 근데 그 빨리 가려고 하는 것 안에 보니까 배후에는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이 사실 상호 막 널뛰기 하듯이 제 안에서 내가 너무 조금 빨리 하면 우와 대단하고 조금 늦으면 완전히 열패감 가운데 쌓여 있고 하는 제 내면의 갈등을 직시하게 되고 이걸 제가 그동안 내가 400년 전 혹은 500년 전 600년 전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도 내가 어떻게 보면 같은 관점으로 역사에서 먼저 있었던 것들이 우월하고 뒤처졌던 것들은 매우 열등하다라고 하는 그 세상과 역사에 깔려있는 상고의식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해석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죠. 교수님의 시간에 대한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이 사실은 내 학문에서도 동일하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사실 은연중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발견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교수님, 물론 완벽히 뭐 뒤집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것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의 지금 입장에서는 정리가 좀 되셨어요? 사실 뭐 과정인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죠. 여전히 일종의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하나의 작은 상처 같은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고 이야기하고 또는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되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퍼스펙티브, 관점들이 좀 생기는데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인적인 경험을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왕따의 어려운 경험들 사실 그 이야기를 7년 동안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부모님 못했습니다. 그렇죠. 가까운 친구들한테도 못했습니다. 왜 그게 스스로한테 이렇게 창피하고 어려웠는지요. 이제 어쨌든 그걸 나중에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얘기를 할 때도 막 펑펑 울었습니다. 이 얘기하면 도망갈 줄 알았어요. 상대방은 이렇게 웃어줘서 제가 그걸 이제 넘겼습니다만은 그때 제 책상 앞에 있었던 내게 위로가 됐던 큐티 책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나한테 위로가 됐기 때문에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50이 넘어서까지 사실 매일 큐티를 하는 게 사실 저한테는 습관이 됐어요. 사실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삶의 희망을 찾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 널뛰는 과정에서 널뛰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로 그 성경을 봤던 것 같고 또 그러고 이제 삼수로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오고 났을 때 93년에 제가 입학을 했거든요. 방황했죠. 그러다가 94년도에 서울대 안에 인기연, 서울대 인문대 기독인 연합 모임이 생긴 거예요. 그 모임에 그게 사실 인성모의 모태가 됐는데 제가 2학년 때 정말 방황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 모임에 그냥 가고 위로를 얻고 내가 우리 과에 기독인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동양사학과 기독인 모임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럼 뭐 나중에 대학원을 힘들게 들어가니까 워낙 이제 학부 때 기초가 잘 안 쌓여 있었단 말이죠. 언어적인 기초가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석박사 9년 반 동안 그래도 겸손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한쪽 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분명히 힘들고 분명히 우울하고 분명히 어두운 부분이 있지만 그 과정은 하나의 색깔로 보이지 않고 또 다른 색깔로 나한테 힘이 됐었고 견디려낼 수 있는 또 다른 자양분이 됐구나 라는 걸 본 거죠. 이걸 역사에 다시 한번 보니까 저도 이제 교수가 되고 한동안 제 연구 주제가 대운하라고 하는 중국의 역사 가운데 운하를 주제로 했었는데 그 운하를 주제로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서양에서는 대항해 시대, 대체적으로 이제 15세기를 전후로 한 시기부터 쭉쭉쭉 나간단 말이죠. 그 이전에 중국은 뭐가 더 있었겠지. 조금 더 이전 거를 찾으려고 했었었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화,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원나라 때 뭐 도이지랴, 뭐 송나라 때 제번지 뭐 등등의 기록들도 있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임팩트가 없었다고요. 같지만 임팩트가 생기지 않았어요. 시간적으로 빨랐지만. 예.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빠르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겠구나. 오히려 너무 빨리 알므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 혹은 함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중국이 대항해 시대, 서양의 대항해 시대 때 중국은 어땠지?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애정과 사랑을 갖고 그 시대를 바라보니까
대운하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도 네. 안에서 충분히 굉장히 거대한 중국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유럽만큼 큰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남북을 통한 대운하와 다양한 유통들이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기도 한 것이죠. 주저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학술서의 제목에다가 딱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은 그 주저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말하면 저의 인생같이 한편으로는 막 항상 밝고 자신 있는 모습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항상 내가 시간의 열등의식 속에서 움츠러들어서 나는 못해 하고 그냥 웅크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가거나 하지 않는 그 중간태 속에 약간의 그런 상황에서 나도 뭔가를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 그 상황, 이 상황을 주저함이라고 하는 사실 역사학계에서는 별로 선호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용어를 제가 책을 내면서 학계에 보이기도 했던 거는 아마 이런 시간에 대한 저 자신의 성찰과 고민 가운데 나온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들어보니까 이거랑은 다른 거죠. 왜 저희가 왜 대기만성 이런 것도 네. 결국은 언젠가는 내가 늦지만 내가 앞질러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건데 연속성성 안에서의 나름의 경쟁인데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시간 안에 있어서도 주저하더라도 그 안에 다른 의미의 적합함이나 타이밍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에서도 많이 보는 시간의 두 개념을 보통 얘기할 때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잖아요. 늘 사실 역사의 그 모든 처음에 됐던 헤로도투스의 역사라든가 사마천의 사기도 사실은 이제 시간 순으로 많은 부분들 서술이 돼 있고 그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크로놀로지컬하게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연대기적으로 하는 역사도 있지만 그 시간 안에는 뭔가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말하면 초월적인 시간일 수도 있고 그 초월적인 시간의 그 타이밍, 소위 성경에서 얘기하는 때가 참해라고 하는 그 때, 그 시간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역사에서의 그 성찰을 통해서 생기지 않았나 싶은 거죠. 굉장히 그건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 없어요. 다만 그게 서양에서는 15세기의 대항해 시대로 빵 터져 나갔는가. 또 반대로 중국은 그 시기에는 터지지 않았지만 그때 축적되었던 에너지들이 사실 지금 중국이 1대1로라든가 해양 굴기로 나가는 모습을 본다든가 사실 그 당시에 중국만 못 나갔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세국 혹은 해금 정책에 의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바다로 막 이렇게 뻗어나가지 못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실제로 그랬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걸 굉장히 옛날엔 열등감으로만 봤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순위로 보면 중국, 한국, 일본입니다. 어떻게 그때 잘 만들었던 서양의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그 나라들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바뀌었단 말이죠. 그때는 또 그때대로 서양에게는 중요한 카이로스의 시간이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또 우리에게 해양의 조선업에 있어서 또 다르게 보이듯이 자 이제 다시 한번 말하면 언제 우리가 그 배를 처음 만들었느냐에 얽매이고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당연히 크로놀로지컬하게 가지고 있지만 그 시간의 타이밍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긴다면 역사의 해석은 얼마든지 달리 보일 수 있고 의미 부여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뭐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렇죠. 자, 그럼 교수님 뭐 이런 많은 고민들 시간 속에서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내가 신앙인이면서 또 역사학도로서 이런 것들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나한테 영향을 줬던 학자도 좋고요. 또는 한 권의 책을 소개시켜 준다면 어떤 책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하여튼 저한테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던 분은 사실 저는 제 지도 교수님을 사실 좀 떠올립니다. 물론 지도 교수님 여러 책을 많이 쓰셨어요. 오금성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저는 그분의 책보다 그분이 저를 훈육했던 에피소드 두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제가 석사, 박사 동안 그분 수업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석사 들었던, 박사 들었던 한 10번의 수업 가운데 한 번도 저한테 A 플러스를 안 주셨어요. 항상 성적이 뭐였겠습니까? A 제로예요. A 제로. 근데 제가 박사 때는 거의 제가 모든 수업을 다 이렇게 선생님 대신 다 진행을 했거든요.
선생님이 말씀 안 하시고 저한테 시키셨어요. 다 제가 진행을 하고 막 모든 걸 다 했는데 성적은 A0. 근데 정말 마지막 수업에서 A 플러스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정석을 딱 받으면서 그 의미를 좀 깨달았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동안 A0였나요? 그러나 알았어요. 교만하지 말아라. 그거를 A0를 줌으로써 네가 아직 조금 더 남았다라고 하는 걸 계속 주고 마지막에 A 플러스를 딱 주실 때 이제 하산해라.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시간의 우월 의식이 아니고 그야말로. 네, 그러니까 푹 익혀지기를 좀 바랬던 마음이시지 않나 싶었고. 그럼 교수님 혹시 지금 학생들한테 동일하게 아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완전히 거의 A 폭격기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혹시 방송을 보는 친구들이 나 선생님한테 A 못 받았는데 A 플러스 그럴지 모르지만 A 많이 줍니다. 어쨌든 A 플러스는 함부로 남발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홍익대학교 교수가 되고 제 박사학위 논문 아까 얘기했던 이제 대우나와 휘주상인에 대한 거를 출간을 하려고 민음사랑 접촉을 해서 너무 잘 된 거예요. 민음사 그 편집장이 이거는 너무 재미있는 책이니까 조금 더 대중적으로 책을 씁시다 하고 바로 저한테 100만 원을 입금을 해줬어요. 박사 받고 나서 너무 큰 기쁨이었죠. 더구나 민음사에서. 그래서 이제 지도 교수님을 이제 뵙고 자랑을 하려고 커피숍에 초대해서 네. 한참 얘기하고선 이제 이 얘기를 딱 드렸는데 그 선생님의 그 말씀. 이제부터 조 선생과 나와의 사제 관계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세. 왜요? 그 조영원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첫 책이 학술서가 아니라 대중적으로 아무리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하고 나오는 건 내 살아생전에는 허용할 수 없다네라고 하는 게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날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선생님 댁 앞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그 다음에는 거의 대화가 생각 안 나요. 한동안 정적이 흐르다가 그러겠네요. 다음날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출판사에 다시 연락을 해서 편집장한테 교수님이 저랑 사제 관계를 끊겠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때 이제 그분이 너무 태연하게 제가 서울대 동양사학과 분위기 너무 잘 알죠. 이해합니다. 학술서로 내시죠. 그러나 2권을 계약합시다. 그래서 학술서랑 조금 대중화된 책 2권을 냅시다. 그래서 나온 첫 번째 책이 2011년에 나온 게 대우나와 중국상인이라고 하는 학술서. 그러고 이제 10년 뒤인 2011년도에 대운하 시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은 왜 해양 진출을 주저했는가라는 책이 나올 수 있게 된 건 그때 그 선생님의 그 한마디로 인한 것이었고 저의 성향상 제가 너무 많은 것들에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이었고 한 가지를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는 공부에 한 10년의 석박사 과정을 견디기가 참 어려운 성정이었던 거를 선생님이 너무 잘 아시고 그 재능은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글 잘 쓰는 거 알고 이거는 네가 박사를 받고 교수가 된 이후에 마음껏 발휘하렴. 그러나 그 과정은 굉장히 진지하고 치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한 10년을 이제 하셨고 사실 저는 아마 그 선생님이 아니셨으면 중간에 아마 분명히 다른 데로 빠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어쨌든 그 선생님의 그 훈육 방식과 그거에 대해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학생들 가운데 정말로 공부하고 싶은 제자들한테는 이런 마음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방송 보는 분들한테 그럼 나는 만약에 내가 역사학을 통해서 좀 더 어떤 내 지평을 넓히고 신앙적으로 도움받고 싶다 하는 사람한테 권해준 한 권의 책이라면 제가 이제 글 쓸 때 도움을 받았던 이제 3분이 있습니다. 외국학자 2이고 국내학자 1명인데 외국학자 2분은 사실 뭐 신앙과 딱 관련된 건 아닙니다. 중국사의 도움이 하나는 조나단 스펜스라고 하는 학자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예일대 교수님이고 이분이 썼던 책 중에 이제 강의제라든가 마테오 리치 기억의 궁전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의 장점은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을 쓰면서도 그 책마다 책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라이팅 스타일이 다 바뀌는 스타일로 해서 그냥 제가 이제 본받고 싶은 그런 저자고 이제 두 번째 학자는 티모시 브룩 교수님인데 캐나다 UBC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콜럼비아에 계시는 교수님이세요. 제가 이분의 책을 번역을 했는데요. 하버드 중국사 원명 공경에 빠진 제국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번역을 하면서 이분이 했던 17세기 소빙기라고 하는 기후 변화가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그 이후부터 기후라고 하는 요건도 우리 인간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게 했고요. 이제 국내
학자로서는 김호동 선생님을 꼽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몽골사 쪽에는 뭐 세계적인 학자이신데 이분이 쓴 많은 책들이 있지만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대한 역주본을 내신 게 있어요. 매우 꼼꼼하게 여러 번을 읽으면서 사실 마르코 폴로에 대한 책은 그 사람이 굉장히 허풍쟁이다라는 말이 많을 정도로 엄청나게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많고 판본들이 많은데 그걸 그분이 완전히 하나로 모아서 마스터피스의 한 본으로 모든 교감본들을 묶어서 하나의 역주본의 대작을 내신 거죠.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떤 감명을 받았냐면 제가 사실 평생으로 마지막 하고 싶은 한 사람이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예수의 선교사가 16세기 후반에 명나라, 제가 전공한 명나라 시대에 중국에 와서 전교하고 선교를 시작했던 당시에 썼던 비망록 기록이 있습니다. 이쪽에 중국 견문록 같은 책인데 이 책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당시에 선교회에서 로마에서 라틴어로 출간을 하는 바람에 원래 이분이 썼던 언어는 라틴어도 있고 이태리어도 있고 중국어도 섞여 있는 그런 언어가 라틴어로 나오고 나중에 이게 이태리 학자들이 또 이태리본이 나오고 이러면서 다양한 판본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마스터피스로 제가 정년이나 그 이후에 마지막 작품으로는 그 마테오 리치의 마음으로 가서 마테오 리치가 어떤 마음으로 중국에 선교를 하러 왔을까? 그리고 그가 보았던 명나라라고 하는 중국의 그 사람들과 어떤 식의 방식의 교류를 했을까? 이게 일방적으로 전교의 역사가 아니라 마테오 리치는 굉장히 적응주의적인 관점,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 하면서 상호교류가 아주 좋았던 사람이었고 이 관점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 책을 다양한 언어를 갖고 있는 분들의 도움도 받고 저도 라틴어를 좀 더 공부해서 이 책에 대한 역주본을 내는 게 저의 마지막 좀 소원으로 잡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교수님의 이런 고민들을 저도 평소에 좀 들었었기 때문에 얼마나 대안적인 고민을 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래서 준비하시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오낙문 스쿨이라는 것들이 있으시죠? 그 얘기 좀 들으면서 좀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제 저도 공부를 하는 과정이고 인성모 동료들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이 AI 시대의 인문학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질문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지식은 범람하지만 지혜는 점점 부족해지고 사실 더 큰 문제는 그 배후에 우리에게 사상의 빈곤 현상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마 보는 분들은 생각할 거, 나 이런 사상가 아는데, 나 이런 사상가에 대해서 유튜브 봤는데, 그럼요. 사상가에 대한 지식 많아지고 있지만 정작 당신은 나는 어떤 사상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사상의 그 맥락과 지도 속에서 내 생각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를 질문을 받았을 때 저도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쉽게 답변하기 참 어려운 게 특히 한국의 젊은 상황, 젊은 세대들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오낙문 스쿨이라는 건 이제 이런 문제 의식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인성모에 있는 우리 소장 학자들이 크리스찬 인문학자들의 관점에서 좀 내놓고 싶은 하나의 대안적인 이제 학교입니다. 근데 이 대안적인 학교는 문제 의식은 그겁니다. 세상은 지금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전쟁 중인데 어떤 전쟁이냐면 사상의 전쟁 중이다. The battle of ideas. 엄청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지금 우리가 보는 핸드폰과 영상과 이 많은 유튜브 안에 알게 모르게 지금 깔려있는 내가 전파하고 싶은 아이디어와 사상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는 그걸 갖다가 상당히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그냥 완전히 다 거절하거나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나 싶고 이제는 한국에서 수용과 소비의 시대가 아니라 그러한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출한 사상가가 배출돼야 될 타이밍.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대로 하면 그 크로노로스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국의 지적 담론, 기독교 사상계 담론 가운데 이제는 세상 속에서도 어떠한 메시지를 발현할 수 있는 그 한 명의 사상가가 나와야 될 카이로스의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걸 위한 학교 그런 사상가 한 명을 배출하고 싶은 마음의 이제 학교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 대학생인가요? 아니면 대상이 목표로 하신 건?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이제 대학생부터 그 이후에
가능하게 이제 올 수 있는 학교이고요. 아직 이제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은 좀 고민 단계에 있지만 대략적으로 8개 학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사철, 그다음에 신학, 문화, 정치, 그다음에 경제, 경영, 돈 문제, 마지막 과학입니다. 8개의 각 크리스찬 지성들의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만드는 학교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만들어내는 것을 과정으로 바로 당장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의 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본헤퍼라든가 아브라함 카이퍼라든가 C.S. 루이스라든가 루터와 같은 이러한 누구나 이름을 대어도 바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의 맥으로 한국인이 한국의 관점을 또 가지고 또 세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상,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매력적으로 좀 드러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는 크리스찬적인 베이스가 좀 깔려 있어서 직접 우리가 신앙에 대한 십자가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겉으로 내지 않더라도 그 안에 그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사상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현재의 문화적인 흐름들 가운데 새로운 방향의 한 틀을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성모에 사실 이번 책을 낼 때에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 15분이 모여서 이번 책을 이제 만들어낸 것입니다. 목표 개교가 언제시죠? 개교 목표는 2032년이 현재로서는 목표 시기이고요. 제가 이제 그게 60이 되는 시기를 이제 잠정적으로 잡은 것인데 지금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저는 적지 않게 곳곳에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도 몇 분들을 가끔 만나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저는 많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있다면 함께 동역하고 또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내 것이 뭐 여기에서 모든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때 이것을 못한다, 완성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 개교를 위한 씨앗들과 디자인과 청사진을 아주 충분한 작업으로 좀 해놓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울 때에도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는데 진짜 이런 한 명의 사상가가 나오려면 국가적인 혹은 글로벌한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온통의 네트워킹과 서포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길만이라도 우리가 좀 만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해놓고 갈 수 있다면 저한테는 여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얘기하셨던 얘기 그대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의미 있는 일들을, 지금 이때 필요한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앞으로의 또 행보도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또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